자, 그런데 경기 침체를 지금 걱정할 땐 아니죠. 간밤에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예, 아직도 그런가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요? 네. 저 같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간밤에 뉴스를 보면 그렇죠. 지금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 완화됐다는 것을 더 환호하고 이제 주식 투자하기 좋아진 여건이다. 우리도 물가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살림살이 나아질 수 있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저희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네, 투데이 인사이트 유진투자증권 크로스에셋 전략의 허성민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모셨을 때도 약간 시작을 안 좋게 보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지금도 제 보고서 봤는데 네. 또 되게 베어리시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또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긴 해요. 네. 오늘 또 다들 환호하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물가도 준비했는데 물가 좀 많이 얘기했고, 저 바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드리면 예. 경기 침체 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정량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예. 모델상에서는 침체가 되게 접근했거나 이미 진입한 국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진입했다면, 주가가 이미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침체와 주가는 완전 별개라 그렇죠.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는 소위 말하는 종속 변수 Y를 이제 침체로 두는 반면에 저희가 주가로 두고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서 사실 침체만을 두고 이제 지표를 과거를 해석을 한다면 현재는 충분히 침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네. 이렇게 볼 수도 있네. 저같이 이제 시장을 좀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침체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주가 오르는 거를 이제 침체 오니까 주가가 이제 빠질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미 침체가 왔는데 주가가 그걸 반영했고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참 해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침체 이제 거의 근접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주가가 항상 떨어지진 않았고 그렇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과거 이제 침체 국면을 보면은 EPS 하향이 거의 침체와 동일하게 나오죠. 이루어지는데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진짜 침체가 접근했다면 그때부터 EPS가 본격적으로 하향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EPS 하향에 따른 이제 멀티플 부담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사실 시장은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저는 앵커님이 무슨 질문 하실지 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실적 발표들이 계속 나왔고 걱정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어요, 숫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아마 여기에 안도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야말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숫자는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실 2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향후 반영하는 것은 사실 이제 향후 실적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그래프를 보면은 일단 22년 같은 경우는 12months forward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제 상황인데 2023년 이제 실적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하향이 꽤나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 사실 향후 실적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사실 침체가 미래에 올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침체를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그걸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워낙 잘 만지시긴 하지만 보통 데이터를 이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기 침체는 뭐냐면 굳이 나누면 이제 크레딧 크런치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 그러니까 돈줄이 막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냐 크레딧 리스크로 전이되느냐의 그 그렇죠. 기로에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뭐냐면 물가가 너무 앙등을 한 상황이니까 이거를 긴축을 통해서 잡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긴축을 통해서 잡았는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정크 펀드라든지 한 개 기업, 한 개 가정의 롤오버 코스트, 즉 이제 그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자금이라든지 못 갚는 거죠. 그렇죠. 돈을. 아니면 대출을 소위 말해서 전세가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만기를 이렇게 연장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거죠. 게 사실은 이제 크레딧 크런치 침체로 가는 건데 지금 보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조금 번외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DSR이라 그래서 뎁 서비스 레이쇼가 있어요. 그러니까 8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가계부채나 민간의 부채가 아니라 미국은 정부 부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1945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1945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금리 올려도 망하지 않았어요. 왜? 정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건 그런 크레딧 크런치가 나타날 만큼의 사실 그런 충격을 연준이 지금까지 줬느냐를 상반기에 2.5% 올린 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건 맞지만 이제 사실 1970년대와 비교를 하면 사실 1970년대 그 고인플레 환경이 현재와 가장 유사한 환경이라고 치면은 당시 이제 볼커 의장 그리고 아서번스 의장이 이제 당시 올렸던 기준금리 그리고 예.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를 감안을 하면 사실 9%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을 가정하면 사실 지금은 거의 어이없을 만큼 사실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인플레 이제 둔화 이제 조짐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저도 이게 정점을 지났다는 것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유효하다 이렇게 있다? 보고 예. 있지만 문제는 이제 9%를 찍은 물가가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둔화를 되더라도 사실 4월쯤에도 한번 둔화 조짐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가 유지를 해서 만약에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하반기 내내 이제 그게 이제 관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흐름보다는 이제 수준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제가 데이터를 보잖아요. 1970년대의 물가와 주가를 보면요. 네. 물가의 상승률이 정점 찍고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올 때 주가는 바닥은 물가가 정점을 찍을 때가 바닥이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9%, 10%에서 조금씩 9%, 8%로 아직도 높은 레벨이야라는 수준이지만 주가는 참 오르고 있죠. 예,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잘 보시니까 S&P와 CPI를 그려보면 1970년대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구간에서도 물가가 정점 치고 내려오게 되면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장은 거의 한 10년 후에 발생은 했습니다. 다만 물가가 조금씩 내려왔을 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굳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물가가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8.5%라는 건 사실. 그렇죠. 와, 이거는 우리가 임금이 연봉이 1년에 10% 오른다면 얼마나 기분 그렇습니다. 좋습니까? 근데 뭐 기껏해야 2, 3% 올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을 깎아먹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소비가 둔화되면 EPS가 하향 조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는 그 이전에 물가의 정점을 봤다라는 거에도 움직였다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주가의 방향이라서 그게 좀 고민스럽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항상 마켓을 배워하게 보는 것은 좀 지향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퀀트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과거를 백테스팅을 하다 보면 사실 낙폭을 큰 낙폭 이제 맥스 드로다운 이제 드로다운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낙폭 자체를 그런 시점에서 보면 사실 이런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가장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낙폭이 크게 일어나면 그걸 복구하는 데는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이제 저도 웬만하면 좀 이제 정점 인식을 찍고 이제 마켓이 좀 불마켓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EPS가 이제 좀 하향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23년에서 본격적으로 하향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주가에 향후 반영이 된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네. 제가 이제 연초부터의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봤는데 네. 그리고 이것도 과거의 침체랑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네. 과거와 좀 다른 양상이 지금 좀 선반영이 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맞아요. 있는데 침체 선반이 됐다. 근데 이제 침체 선반영이 사실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아, 그래요? 네, 이제 사실 주가가 증시가 이제 실적이랑 EPS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PER의 함수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의 연초부터의 이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사실 원래 주식과 채권 가격은 거의 상관관계가 좀 보통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반비례. 네, 반비례 하죠. 예. 근데 이번 이제 연초부터는 거의 같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제가가 같이 빠지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영향으로 같이 이제 금리가 올라간 영향으로 밸류에이션에 악영향이 끼치면서 주식도 주식이 하락하는. 빠졌죠. 근데 예. 이제 반면에 12months forward EPS를 보면은 향후 이제 EPS 전망을 보면 거의 이제 헬드업 됐습니다. 그냥 유지됐습니다. 연초부터는. 네. 예. 이 말은 사실 증시에 끼친 영향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는 소리고 움직임 자체를 봐도 사실 EPS가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때는 주식과 채권 가격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증시에 끼친 영향이 밸류에이션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뜻이고 실적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래서 실적이 제가 이제 경계하는 게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예. 그때는 이제 PR이 이미 하락한 것뿐만 아니라 실적이 이미 하락해서 거기서 멀티플 부담이 추가로 생겨서 PR이 이제 실적으로 하락한 영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PR이 하락을 하면 주가는 또 이중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지수 중에 센티멘트 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ISM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근데 이런 게 선행 지표다 보니까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소프트 인디케이터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하드 데이터, 고용이라든지 실제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주가 생각하지 말고 시장에서는 주가가 S&P가 고점에서 25% 빠지니까 이제 좀 있으면 경기 침체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침체인가 맞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침체는 뭐냐면 내 이웃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고 공황은 내 일자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침체가 오니까 실업률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팬데믹 이후의 경기 사이클은 그 이전의 위기 사이클하고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는 고용이 부러졌을 때 예전 같았으면 소비 판매도 같이 부러졌어야 돼요. 이번에는 고용이 부러졌는데 소비 판매가 늘어나 버렸어요. 왜? 정부 지원금 때문에. 그리고 소매 판매가 늘어났는데 고용이 회복되면서 이게 줄어들었죠. 왜? 이 소매 판매는 코로나 환경으로 나가지 못해서 잃었던 소비 판매였기 때문에 고용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고용 경기가 회복되는데 슬금슬금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에 떨어지고 그 소매 판매가 줄어드니까 기업들의 재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전하고 사이클이 다른데 예전하고 위기에 대입을 해서 정말 지금이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저부터가 주가 빼고 그냥 고용의 회복 속도라든지 재고의 어떤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빼고 보면 지금 침체 맞냐. 침체를 반영할 게 아니라 침체가 아예 없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저도 배열하게 보다가, 이게 침체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소프트 랜딩을 하고 다시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업사이드 리스크거든요. 그것도 사실 고민이 돼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낙폭을 사실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네.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그쵸. 만약에 연초부터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이거 위험 지표로 저희가 못 잡아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그널이 있는데 그게 과거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잡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번에 코로나19로 저희 급락했을 때 제 시그널 활용했으면은 급락분 거의 없이 반등세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 너무 서서히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정말 뉴노멀이다. 기존 지표로는 정말 해석이 안 되죠. 네, 해석이 안 되는 네. 상황이라서 이제 지수 만약에 지수 추종을 해서 제가 만약에 낙폭만을 좀 경계를 한다 하면은 사실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 데이터. 절대 수익 추구입니다. 아니, 예. 저는 절대 수익 추구라 낙폭 자체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절대 수익 자체를 보면 고용 자체도 지금 좋게 해석을 못하는 상황인 게 저는 고용이 좋더라도 이게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 자체는 지금 아직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 연준의 긴축 시점 저는 이제 확실한 수익을 잡고자 하는 게 지금같이 확실하지 않은 장세에서는 저는 이제 승부를 보지 말자. 그거는 정말 뭐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연준의 예. 긴축 완화 타이밍을 잡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을 보는 것 같아요. 네, 9월에 지금 2.5%잖아요, 상단이. 여기서 50bp만 올려도 3%예요. 네. 그러면 연간은 남은 게 많아요, 50bp. 경우에 따라서는 3%에서 멈출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 허성민 애널리스트는 그때 굉장히 강하게 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후에. 데이터가 잡히니까. 네. 야, 근데 평소에 그 애널리스트들 아침에 전략회의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그렇죠. 엄청 강하게 밀어붙이시고 전혀 물러서지 않고 대답을 하시는 굉장히 이 엄청 고급스러운 토론을 제가 구경을 잘했습니다. 자, 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또 저희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 오시면 시간이 그러니까요. 부족한데 자, 허성민 애널리스트께서는 그래도 지금 데드캣 바운스다. 지금의 반등은 잠깐이지 앞으로 이거 추세를 예단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적이나 뭐 EPS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주셨고 저희 그 신앵커이자 투자전략 팀장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경기 침체가 없었다. 우려가 또 뭐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 랠리는 그렇게 폄하할 데드캣 바운스의 랠리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제 랠리의 초입일 수 있다. 초입 정도로 초입.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초입은 모르겠고 예. 너무 이게
그 가격의 이 심리가 많이 이 동요된 상황이었거든요. 2년 동안. 거기에서 벗어나서 보면 그래도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산업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용도 이제 회복이 돼서 네. 물가의 압력이 이제 피크아웃 했다 보면 이 물가 이상의 성장이 나와준다면 사실 침체라든지 뭐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리세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허성민 애널리스트께서는 9월에 정말 숫자상으로 이거 바이코를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땐 정말 고민하지 않고 주식을 사도 되는 시장인 그렇죠. 것으로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렇게 확실한 근거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주장을 해주셔서 감사하시다고. 네, 허성민 애널리스트 저희 자주 나오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지표가 어떻게 변했을지 그렇죠. 기대를 해보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크로스에셋 전략의 허성민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